세상에 떠도는 기묘한 괴담들. 첫 번째 이야기, 오래전 일본에서의 소름 끼치는 이야기들. 1783년 5월, 아사마 화산이 폭발했다. 화산 폭발로 인해 엄청난 수의 사상자와 이재민이 발생했다. 그러나 정말로 두려운 일은 그 이후에 일어났다. 화산 폭발로 인해 환경 재앙이 발생한 것이다. 용암과 화산 폭발물이 인근의 논밭을 황폐화시킨 것은 물론이고, 화산재와 이산화황이 하늘을 가득 덮고 햇빛을 차단한 채 지속적인 산성비를 뿌리기 시작했다. 가뭄과 냉해, 그리고 화산재는 모든 곡식을 말라 죽게 만들었고, 그 후 몇 년 동안 일본 역사에 남을 대기근이 일어났다. 그것이 바로 텐메이 대기근이었다. 당시 남부본에서 기록된 것만으로도 아사자가 4850명, 병사자가 23,848명, 가족 전멸로 폐허가 된 집이 1545채에 달했다. 상상을 초월하는 대기근이 혼슈를 휩쓸었다. 급기야 사람을 죽여 인육을 먹는 참담한 사태가 벌어졌고, 힘이 약해 남을 죽일 수 없는 이들은 밤에 간 묻은 무덤에서 시체를 꺼내 먹거나 자신의 아이를 마을 밖으로 데리고 나가 죽인 후 그 시체를 가져와 먹는 지옥도가 현실로 펼쳐졌다. 당시의 참담한 상황을 묘사한 글 중에는 다시는 배고프다고 울지 않겠다는 8살 딸아이를 돌로 내리쳐 죽이고 그 시체를 강에 버린 부모들의 이야기도 전해진다. 그 기아 사태는 아수라에 비할 만한 지경이었다고 한다. 이대로는 살 수 없다고 생각한 농민들은 집과 땅을 버리고 다른 마을로 가서 먹을 것을 구하려 했지만 다른 마을들 역시 사정은 마찬가지였다. 여기저기서 난민이 발생하자 그나마 조직이 남아있는 마을들은 인근 마을 사람들이 도적대로 변하기 전에 먼저 다 죽이자는 이야기마저 나오기 시작했다. 모두 필사적인 상황이었기에 죽고 죽이는 것은 아무런 죄도 되지 않았고, 젊은이들과 남자들은 무기를 들고 인근 마을을 습격해 몰살시키곤 했다. 그렇게 죽인 시체는 식량이 될 수 있었다. 하지만 어느 시대에나 좋은 사람들은 있기 마련이었다. 자연재해의 영향을 덜 받은 지역에 마을 중 식량 사정이 나은 마을 사람들은 난민들을 가엾게 여겨 자신들의 부족한 식량을 내주기도 했는데, 문제는 그 이후였다. 오랜 시간 굶주린 난민들은 대부분 음식을 먹는 순간 죽었다. 몇 개월 동안 변변히 식사를 하지 못한 위에 갑자기 음식을 넣으면 인간은 쇼크사하기 때문이다. 난민들은 눈알이 뒤집힌 채 배를 움켜쥐고 괴로워하다 죽었고, 음식을 대접한 농민들 역시 어쩔 줄 몰라 했다. 그런 비극이 일본 전역에서 반복됐다. 좋은 의도로 한 행동이 오히려 최악의 결과를 부르자 마을 사람들은 난민들을 쫓아버리기 시작했고, 마을 인근은 아기와 아사자로 넘쳐나 지극히 처참한 광경이 되어버렸다. 당시의 위령비가 세워진 마을은 아직도 일본 곳곳에서 찾아볼 수 있지만 그 시대에 대해 자세한 민간의 언급은 거의 전해지지 않는다. 너무나 처참하고 모두가 죄를 저지른 시대였기 때문에 그 참담함은 몇 대에 걸쳐 단단히 입막음이 되었고, 스스로 입을 닫은 이들도 많았다. 피안화의 전설. 강가에서 쉽게 볼 수 있는 선명한 붉은색 꽃, 피안화. 사실 이 피안화는 독을 가진 식물로 몇 년간 지속된 텐메이 대기근으로 인해 온갖 곡식과 작물, 나무 껍질까지 모두 동이 나자 사람들은 이 독이 있는 꽃마저 먹기 시작했다. 물에 삶거나 살짝 데쳐 독을 어느 정도 제거한 후 먹을 수 있었기 때문에 식중독의 위험을 안고서도 이 꽃을 먹었다. 그러나 결국 인육을 먹을 수밖에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죽은 사람의 고기와 골수를 먹기 시작했고, 어린아이의 머리를 통째로 구워 뇌를 먹는 일도 벌어졌다. 사람들이 아기도로 타락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먹은 음식이었고, 피를 방불케 하는 선명한 붉은색 꽃을 피우기 때문에 이 꽃은 피안화라 불리게 되었다. 피안이란 강 건너 저쪽 둔덕이라는 뜻으로 속세와는 상대적인 개념을 일컫는다. 지금은 그저 그 선명하고 매혹적인 아름다움으로 인해 이 꽃을 좋아하는 젊은 사람도 많고, 심지어 꽃꽂이에도 자주 이용되지만 연배가 있는 노인들 중에는 아직도 재수없는 꽃이라며 경원시하는 이들이 많다. 두 번째 이야기, 충남 당진. 내가 17살 때쯤의 일이었다. 지금 내 나이가 40을 넘었으니 벌써 30년도 더 전의 일이다. 그때 나는 충남 당진군의 한 시골 마을에서 살고 있었다. 어느 날 아버지의 심부름으로 8살 위인 형과 함께 제사 그릇을 돌려주러 당숙 어른의 집에 갔다. 당숙 어른의 집을 가려면 산을 하나 넘어야 했는데
그 산은 높고 험하지 않았지만 꽤 넓어서 한번 넘으려면 반나절이 걸렸다. 그래서 형과 나는 그 산을 반나절 산이라고 불렀다. 당숙 어른께 제사 그릇을 드리고 돌아오려니 어느새 날이 저물어 있었다. 시골에서 며칠이라도 지내본 사람은 알겠지만 시골에서는 낮과 밤의 구분이 확실하다. 도시처럼 네온사인과 각종 인공 불빛이 없어 밤이 훨씬 어두웠다. 형과 나는 마치 검은색 크레파스로 떡칠해 놓은 스케치북 같은 어두운 산길을 당숙 어른이 주신 플래시 하나에 기대어 걸었다. 이렇게 한밤중에 반나절 산을 건넌 적이 없던 나는 무척 긴장됐다. 사방에서 풀벌레 소리와 이름 모를 짐승들의 울음소리가 들렸고 무심코 반바지를 입고 온 나는 다리가 잔가지에 긁히기도 했다. 평소에는 눈을 감고도 산을 휘저고 다녔지만 그날은 산이 더 힘들고 험하게 느껴졌다. 나는 침착하고 듬직한 형의 손을 꼭 붙잡고 사방을 둘러보며 조심스레 발을 옮겼다. 산 중턱쯤에 이르렀을 때였다.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내려오던 나는 뒤에서 희미하게 보이는 허연 물체에 집중하게 되었다. 처음에는 가만히 있던 그것이 점점 빠른 속도로 우리 쪽으로 다가오고 있었다. 나는 급한 마음에 형에게 말하니 형은 잠시 뒤를 돌아본 뒤 아무것도 없으니 신경 쓰지 말라고 했다. 그러나 그렇게 말하는 형의 손과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다. 뭔가 이상하다고 생각한 내가 무심코 뒤를 돌아봤을 때 나는 순간적으로 흠칫했다. 형과 나의 바로 뒤에 하얀 소복을 입은 젊은 여자가 짐승처럼 양손을 땅에 대고 우리 뒤를 졸졸 따라오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당시 귀신이나 요괴에 대해 잘 몰랐기에 미인인 그녀가 우리를 따라오는 것이 신기해서 계속 쳐다보았다. 그러자 그녀는 나를 보며 살짝 미소를 짓더니 사람이라고는 도저히 믿기 힘든 행동을 하기 시작했다. 그 여자는 내 머리 위로 제주넘기를 하더니 내 어깨나 머리를 밟고 서기도 했고 마치 일본의 닌자처럼 형과 나의 주위를 매우 빠르게 돌기도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여자가 나의 몸을 밟고 서도 전혀 무게가 느껴지지 않았다. 나는 그 여자의 행동을 넋을 잃고 보고 있었지만 그때 갑자기 뺨에 세찬 충격이 가해졌다. 형이었다. 이 자식아 정신 못 차릴래? 형은 크게 화를 내며 내 뺨을 쳤다. 나는 형의 과격한 행동에 당황하며 말했다. 형, 근데 저기 신경 쓰지 마. 한 번만 더 한눈 팔면 그땐 정말 죽는 줄 알아라. 형은 그렇게 말하고는 내 손을 더욱 꽉 잡고 다시 발걸음을 옮겼다. 그때 나는 형이 그렇게 화내는 모습을 처음 봤기 때문에 무척 두려웠다. 뺨에서 고통이 느껴졌지만 울 수조차 없을 정도였다. 그 여자는 계속 내 주위를 맴돌았지만 나는 눈길도 줄 수 없었다. 어느덧 산을 다 내려와 집 근처에 다다르자 형은 갑자기 뛰기 시작했다. 그리고 집에 도착해 아버지의 얼굴을 보자 그동안 침착했던 형은 그만 울음을 터뜨렸다. 아버지는 처음에는 영문을 몰라 멍하니 바라보다가 내게 다가와 내 어깨와 머리를 털어주셨다. 그러고는 이렇게 말씀하셨다. 저런 몹쓸 것이 있나. 이렇게 어린애들에게. 아버지는 푸죽간으로 들어가셔서 허벅지만 한 고깃덩어리를 들고 나오셨다. 그리고 우리가 온 방향을 향해 고기를 던지시며 이거나 먹고 꺼져버려라. 더러운 거다. 하고 외치셨다. 아버지는 형을 달래며 나와 함께 방으로 들어갔다. 다음날 아침이 밝아오고 아버지가 던진 고깃덩어리가 생각나서 집 근처를 둘러보았지만 그 고깃덩어리는 어디에도 보이지 않았다. 세 번째 이야기, 반지하. 어느 날 내가 아는 누나의 가족이 새 집을 짓기 전에 임시로 반지하의 허름한 집에서 잠시 살고 있었을 때의 일이다. 누나는 엄마와 단둘이 그 집에서 지내고 있었는데 어느 날 하루 종일 일을 하고 밤늦게 집에 들어왔다. 안방에 들어가 보니 엄마가 이불도 깔지 않고 불을 끄고 주무시는 모습을 확인했다. 너무 피곤했던 누나는 씻을 생각도 하지 않고 그냥 자기 방에 누워 잠이 들었다. 잠시 후 거실에서 전화벨이 울렸다. 누나는 엄마가 받겠지 하고 무시했지만 전화벨은 계속 울렸다. 피곤해서 일어나기 싫었지만 전화는 멈추지 않았다. 그때 등 뒤에서 갑자기 큰 소리로 전화 받아 이년아 하는 소리와 함께 전화기가 날아와 머리에 맞았다. 누나는 당황하며 엄마가 왜 이러지? 하고 생각했다. 반사적으로 전화기를 들고 여보세요? 라고 말했다. 그런데 전화기 너머에서 엄마가 우리 딸 엄마야.
친구들이랑 찜질방에서 자고 갈 거니까 걱정 말고 잘하라고 말했다. 순간 누나는 상상할 수 없는 공포에 휩싸였다. 뒤돌아 누워 몸 하나 까딱하지 못한 채 눈만 이리저리 굴리며 식은땀을 흘리다가 너무 피곤한 나머지 결국 잠들어 버렸다. 다음 날 확인해보니 엄마는 정말 찜질방에 계셨고 안방에서 누워있던 정체불명의 여자는 누군지 알 수 없었다. 누나는 너무 무서워 한동안 친척이나 친구 집을 전전하며 지냈고 결국 새 집으로 이사가서 그곳을 떠났다. 누나를 놀라게 했던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귀신이 전화 소리에 짜증이 났던 걸까? 네 번째 이야기, 무서운 이야기들. 한 신혼부부가 있었다. 결혼한 지 일주일쯤 되었을 무렵 남편이 퇴근 시간이 되었는데 아무리 기다려도 돌아오지 않았다. 늦은 시간까지 남편을 기다리다가 아내는 잠시 잠이 들었다. 꿈속에서 남편이 나타나더니 말했다. 내가 오더라도 절대 문을 열어주면 안 돼. 아내는 이상하게 생각하며 잠에서 깨어났지만 꿈이 너무 생생해서 그냥 넘길 수가 없었다. 그때 갑자기 초인종 소리가 들렸다. 아내는 문을 열어주려다 말고 인터폰 화면을 보았다. 화면 속 남편의 표정이 이상하게 어색하고 자연스럽지 않았다. 아내는 꿈속의 남편 말을 떠올리며 망설였다. 그러자 초인종이 미친 듯이 울리며 문을 열어달라고 재촉했다. 아내는 무서운 생각이 들어 끝내 문을 열지 않았다. 다음 날 아침 아내가 현관문을 열고 나가보니 남편의 목이 잘려 머리만 나뒹굴고 있었고 문에는 피로 글씨가 쓰여 있었다. 존나 똑똑하네. 살인마는 남편의 머리를 잘라 들고 초인종을 눌렀던 것이다. 희미하게 무섭다고 해야 할지 불쌍하지만 나로서는 이상하게 두려웠던 할머니의 이야기다. 어릴 적 괴가 근처에 조금 장애가 있는 할머니가 살고 있었다. 그 할머니는 매일 길가에 서서 지나가는 차만 바라보고 있었다. 한여름에도 추운 겨울에도 언제나 같은 모습이었다. 처음 그 할머니를 본 날 나는 가족들과 함께 차를 타고 가던 중이었다. 어머니와 외할머니는 그 할머니를 보며 말했다. 그 할머니는 원래 멀쩡했는데 차 사고 이후로 저러고 있어. 그 후로도 나는 그 할머니를 종종 보곤 했지만 언제나 똑같이 차를 바라보는 모습이었다. 할머니는 짧게 깎은 머리를 하고 있어서 처음에는 남자인 줄 알았지만 가족들이 그 이유를 설명해 주었다. 머리를 감거나 관리하기가 힘들어서 가족이 빡빡 깎아준 것이었다. 어린 나에게는 그 모습이 기분 나쁘게 느껴졌지만 동시에 매우 불쌍하다는 생각이 들었다. 그 할머니는 이미 세상을 떠났지만 차를 바라보며 서 있던 그 모습은 아직도 기억에 남아있다. 그 할머니는 자신을 다치게 한 차를 찾고 있었던 걸까? 사리의 저택이라는 별명이 붙은 집이 있었다. 그곳은 유령의 목소리가 들린다고 소문이 난 저택이었다. 나는 호기심에 녹음기를 들고 그곳에 찾아갔다. 집 이곳저곳을 돌아다니며 유령을 불러내는 듯한 말을 해보았다. 실례합니다. 깨끗한 집이군요. 화장실 좀 빌릴게요. 실례했습니다.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았고 아무 소리도 들리지 않았다. 나는 실망하며 저택을 떠나 녹음 테이프를 재생해 보았다. 그런데 테이프 속에서 낯선 목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실례합니다. 어서 오세요. 깨끗한 집이군요. 그렇죠. 화장실 좀 빌릴게요. 아무쪼록 사용하세요. 실례했습니다. 잠깐 기다려. 갑자기 울부짖는 듯한 목소리에 놀라 나는 혼비백산에 녹음기를 던져버렸다. 집으로 돌아가자마자 어머니가 나를 보며 말했다. 이상한 전화가 왔었어. 꼭 내 등 뒤에 누군가 따라붙어 있다고 하더라. 아직 학교에 들어가기 전 어린 시절의 기억이다. 어머니께서 좋은 곳에 가자라며 내 손을 잡아당겨 집 밖으로 나가셨다. 어딘가 즐거운 곳에 데려가 주신다고 생각해 나는 기쁜 마음으로 어머니와 함께 걸었다. 좀 걸은 후 어머니는 전철이 지나가는 철도 건널목 앞에 멈춰 서셨다. 전철이 오지 않았는데도 건널목을 건너지 않고 가만히 서 있었다. 어린 마음에 그 이유를 묻지 못하고 나도 조용히 서 있었다. 곧 차단기가 내려오고 전철이 지나갔다. 그때 어머니는 내 손을 더 강하게 잡으셨다. 전철이 지나간 후에도 어머니는 계속 서 계셨고 몇 번의 전철이 더 지나갈 때까지도 움직이지 않으셨다. 그 손에 들어간 힘의 감촉이 아직도 생생히 기억난다. 그 후로 나는 사람과 손을 잡는 것이 싫어졌다. 밤늦게까지 놀고 있던 10대 청소년 4명이 있었다. 아이들은 학교에 가보자고 했다.
체육관에 있는 체육부원들의 신바른 악설을 하고 있던 아이들은 담력 시험을 하기로 했다. 혼자서 텅 빈 학교 건물의 옥상까지 올라갔다가 내려오는 것이었다. 옥상의 벽이 높아 달빛에 사람이 있는지 잘 보이지 않는 상황이었다. 아이들은 옥상에서 손을 흔들면 보일 것이라고 생각하고 한 명씩 올라가기로 했다. 첫 번째 아이가 올라가 손을 흔들었다. 두 번째, 세 번째 아이도 올라가서 손을 흔들었다. 마지막으로 네 번째 아이가 옥상으로 올라가 손을 흔들었는데 그 순간 학교의 모든 창문에서 손이 나와 아이들을 향해 흔들고 있었다고 한다. 모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던 사촌에게서 들은 이야기다. 말기암 환자를 담당하고 있을 때 그 환자의 손자 모습이 이상하다고 느꼈다고 한다. 4살 된 사내 아이는 언제나 어머니와 함께 할아버지 병문안을 왔는데 어머니가 담당 의사와 이야기하는 동안 아이 혼자 할아버지 곁에 남아 있었다. 그런데 어머니가 방으로 돌아오면 항상 아이는 세면대에서 팔꿈치까지 열심히 손을 씻고 있었다. 어느 날 간호사는 아이가 개인실에서 뛰쳐나오는 것을 목격했다. 다음 면의 날 그녀는 몰래 개인실을 들여다보았다. 사내 아이는 울상을 지으며 할아버지의 입속에 팔을 넣고 있었다. 암으로 고통받는 할아버지를 위해 아이의 손이 할아버지 목구멍을 긁어주고 있었던 것이다. 그 손에는 할아버지의 살점이 묻어 있었다. 아이의 손톱 밑에 끼인 살갗을 씻고 있었던 것이었다. 사람을 놀리는 것이 취미인 한 사람이 있었다. 그는 레스토랑에 가서 2명 자리를 요구한 후 혼자 앉아 식사를 하며 비웃는 장난을 자주 쳤다. 그런데 어느 날 식당에 들어갔을 때 아무 말도 하지 않았는데 종업원이 1명 자리 대신 2명 자리를 마련해 주었다. 그 사람은 의아해하며 말했다. 저 혼자 왔는데요. 그러자 종업원이 말했다. 이상하네요. 꼭 2명이 온 것 같았는데요. 그 후로도 가는 곳마다 2명이 온 것처럼 대접을 받았다. 그는 두려움을 느껴 방에 틀어박히게 되었고 오랜 시간 혼자 지냈다. 그러다 어느 날 그는 이제 그 따라다니던 존재가 사라졌을 거라고 생각했다. 오랜만에 거리로 나가 식당에 들어가 바 자리에 앉았을 때 종업원은 그 사람 앞에 물 한 잔을 따라 주었다. 그리고 옆자리에도 또 옆자리에도 계속해서 물을 따라 주었다. 내 친구가 자취를 하던 방의 벽 한쪽에 엄마 아빠 최고라는 아이의 낙서가 있었다. 친구는 그 삐뚤빼뚤한 글씨를 보고 미소를 지었다. 몇 달간 그 방에서 지내다 기숙사로 이사하기로 결정하고 방을 비우며 청소를 하던 중 벽에 있던 낙서 아래 또 다른 낙서를 발견했다. 엄마 최고, 아빠 최고. 친구는 신기해하며 벽 전체를 살펴보았다. 벽에는 빽빽하게 낙서가 가득했다. 엄마 최고, 아빠 최고. 마지막으로 쓰다만 글씨가 있었다. 엄마 제발 살려줘. 5번째 이야기, 아무도 없는 집. 정확히 언제인지는 기억나지 않지만 아마 초여름 6월쯤이었다. 그날 부모님은 외출하셨고 집에는 나 혼자 있었다. 새벽 1시쯤 나는 내 방에서 PC게임에 열중하고 있었다. 그런데 거실 쪽에서 내 방으로 누군가 저벅저벅 걸어오는 소리가 들렸다. 이윽고 방문 손잡이를 잡고 돌리는 소리가 났다. 순간 나는 엄만가? 하고 생각하며 신경 쓰지 않고 게임에 집중했다. 그 사이 누군가 문을 기 열고 내 뒤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었다. 그때서야 나는 부모님이 오늘 외박하시기로 했다는 사실을 떠올리며 온몸이 얼어붙었다. 왼손은 키보드 위에 오른손은 마우스에 놓인 채 도저히 뒤를 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 존재가 나를 가만히 지켜보고 있는 것 같았다. 식은땀이 났고 시간이 너무 길게 느껴졌다. 그 존재는 한참 동안 나를 지켜보다가 갑자기 오른쪽 창문을 향해 사라졌다. 창문을 뚫고 통과해서 말이다. 그리고 처음에는 닫혀있던 문도 열려 있었다. 나는 그날 밤 집에서 자지 못하고 PC방으로 도망가 그곳에서 잠을 잤다. 그 존재는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 순간을 잊을 수 없다. 6번째 이야기, 신문 배달. 내가 고등학교 3학년 때의 이야기다. 당시 실업계에 다니던 나는 9월부터 실습을 나가기 시작했다. 이마트에서 일하면서 새벽에 신문 배달을 했다. 운동도 할 겸 아침 일찍 일어나 신문을 돌리는 일을 하게 된 것이다. 신문 배달 지역은 오래된 빌라 단지였고 오래된 건물들이라 어두운 새벽에는 흉물스럽기까지 했다. 빌라들은 5층짜리였는데
지하부터 5층까지 신문을 돌리면서 내려오는 방식으로 일을 했다. 어느 날 5층부터 신문을 돌리고 내려오던 중 3층쯤에서 2층으로 내려가려던 순간 위층에서 누군가 급히 뛰어내려오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출근하려고 급히 뛰어가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이상하게도 소리는 들리는데 아무도 보이지 않았다. 이쯤이면 내 눈앞을 스쳐 지나가야 할 시간인데 말이다. 이상하게 생각하며 3층을 쳐다보았을 때 계단 사이의 틈으로 한 사람이 엎드려 나를 빤히 쳐다보고 있었다. 눈이 마주쳤고 그 사람은 다시 다다닥 뛰어 올라갔다. 그런데 이상한 건 센서등이 켜졌어야 할 상황이었는데 아무 반응도 없었다는 점이었다. 나는 그날 신문 배달을 그만두기로 결심했다. 그 존재는 도대체 무엇이었을까? 아직도 그날의 기억이 생생하다. 7번째 이야기, 기이한 카페. 내가 대학생이던 시절의 이야기다. 학교 근처에 자주 가던 작은 카페가 있었다. 그 카페는 분위기가 차분하고 조용해서 공부하거나 책 읽기에 좋았다. 어느 날 저녁, 카페에 혼자 앉아있던 나는 카운터에서 무언가를 준비하던 주인에게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주인은 내 앞에 커피를 내어주고 한참 동안 나를 쳐다보더니 조용히 말했다. 자주 오시는 손님인데 오늘은 혼자가 아니네요. 나는 혼자 앉아 있었으니 그 말이 무슨 뜻인지 이해할 수 없었다. 네, 혼자인데요. 라고 대답했지만 주인은 여전히 묘한 미소를 지으며 말을 이었다. 글쎄요. 오늘은 함께 오신 것 같은데. 순간 등골이 오싹해졌지만 나는 대수롭지 않게 넘기려 했다. 카페에 혼자 앉아 있는 것이 익숙했기에 그냥 주인의 농담쯤으로 생각하고 커피를 마셨다. 그러나 그날 이후로 그 카페에 갈 때마다 이상한 일이 일어났다. 항상 혼자 앉아 있는 나에게 주인은 꼭 혼자 오신 게 아니네요. 라며 미소를 지었다. 그리고 어느 날 나는 더 이상 그 카페에 갈 수 없게 되었다. 카페에 들어서는 순간 주인이 나를 보며 말했다. 이제 그 사람도 그만 따라다니라고 하세요. 당신을 너무 오래 따라다녔잖아요. 그 말을 들은 후 나는 황급히 카페를 나왔다. 그리고 그 이후로는 그 카페 근처에도 가지 않았다. 아직도 그 주인이 말한 그 사람이 누구였는지 알지 못한다. 8번째 이야기, 집으로 오는 길. 몇 년 전 겨울, 나는 야근을 마치고 집으로 가는 길이었다. 지하철을 타고 마지막 역에서 내려 집까지는 도보로 20분 정도 걸렸다. 늦은 시간이라 거리는 한산했고 찬바람이 불어와 온몸이 으스스했다. 혼자 걷고 있는 동안 누군가 내 뒤에서 발걸음을 맞춰 따라오는 소리가 들렸다. 처음에는 그냥 지나가는 사람이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발소리는 일정한 거리를 유지하며 계속 내 뒤를 따르고 있었다. 나는 점점 불안해져서 뒤를 돌아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발소리는 계속 들렸다. 나는 발걸음을 서둘러 집까지 뛰어갔다. 문을 열고 들어서자마자 문을 걸어 잠그고 숨을 고르는데 그 발소리가 문 앞에서 멈췄다. 그날 밤 나는 그 발소리가 사라지지 않을까 두려워하며 한숨도 자지 못했다. 다음 날 아침 문 밖을 확인해 보았지만 거기에는 아무것도 없었다. 하지만 그 이후로도 밤늦게 집에 돌아올 때마다 나는 항상 뒤를 돌아보게 되었다. 9번째 이야기, 공터의 아이들. 내가 초등학교를 다니던 시절 우리 동네에는 오래된 공터가 하나 있었다. 그 공터는 오래전부터 버려진 땅으로 아이들 사이에서 귀신 나오는 곳이라는 소문이 돌았다. 낮에도 그곳은 음산한 분위기를 풍겼고 주변 어른들도 그곳에 가까이 가지 말라고 당부했다. 하지만 우리 아이들은 그런 경고에 아랑곳하지 않고 공터에서 종종 놀았다. 한 번은 친구들과 함께 공터에서 술래잡기를 하고 있었는데 어느 순간부터 이상한 기운이 느껴졌다. 나는 그곳에서 늘 보던 친구들 외에도 낯선 아이들이 같이 놀고 있다는 것을 깨달았다. 그 아이들은 말을 걸어도 대답하지 않고 그저 멀리서 우리를 지켜보며 따라다니기만 했다. 그들이 누구인지 알 수 없었지만 왠지 모르게 그 자리를 떠나고 싶다는 생각이 강하게 들었다. 그러던 중 한 친구가 갑자기 비명을 질렀다. 우리 모두 그 친구를 따라 공터를 빠져나왔고 친구는 공터에서 나오는 내내 계속해서 뒤를 돌아보며 무언가를 두려워하고 있었다. 집에 돌아온 후 친구는 침묵을 지키며 말이 없었다. 며칠 후 그 친구는 결국 학교에 나오지 않았다. 그때 이후로 우리 동네 아이들은 그 공터에 다시는 가지 않았다. 그리고 이상하게도 그 친구가 사라진 후
공터에 나타나던 낯선 아이들도 더 이상 보이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그 공터를 떠올리면 그곳에서 우리와 함께 놀던 낯선 아이들의 모습이 떠오른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10번째 이야기, 기묘한 꿈. 몇 년 전, 나는 자주 이상한 꿈을 꾸기 시작했다. 꿈속에서 나는 낯선 집에 있었다. 그 집은 오래되고 낡은 모습이었고, 벽에는 먼지가 쌓여 있었다. 그곳에서 나는 언제나 혼자였고, 누군가 나를 지켜보고 있는 듯한 불안한 기분이 들었다. 꿈속에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출구를 찾으려 했지만, 문은 보이지 않았다. 그런데 갑자기 어느 날, 그 꿈에서 한 여자가 나타났다. 그녀는 나를 보며 미소를 짓고 있었다. 하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안하게 느껴져 나는 그녀에게서 멀어지려 했다. 그러나 그녀는 계속해서 나를 따라오며 여기서 나갈 수 없을 거야 라고 말했다. 그 말이 너무나 생생하게 들려서 나는 깨어난 후에도 오랫동안 그 말을 잊을 수 없었다. 그 후로도 그 꿈은 계속 반복되었고 여자는 꿈에서 나올 때마다 점점 더 가까이 다가왔다. 어느 날 나는 꿈속에서 그 여자에게 잡힐 것 같은 순간에 간신히 깨어났다. 하지만 깨어난 후에도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에서 맴돌았다. 나는 그 꿈이 너무 두려워 잠들기가 무서워졌다. 몇 주 후 그 꿈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나는 여전히 가끔씩 그 여자의 목소리가 내 귓가에서 속삭이는 것 같은 기분이 들 때가 있다. 11번째 이야기, 낯선 목소리. 내가 이사를 간 집에서 겪은 일이다. 새로 이사한 집은 깔끔하고 아늑했지만 이상하게도 집에 들어설 때마다 뭔가 불길한 기운이 느껴졌다.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넘겼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기운이 점점 더 강해졌다. 어느 날 밤 나는 잠을 자다가 이상한 소리를 들었다. 낯선 목소리가 내 귀에 속삭이는 것이었다. 나를 도와줘. 처음에는 꿈이라고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명확해졌다. 잠에서 깨어나도 그 소리는 계속 들려왔다. 나는 집안을 돌아다니며 소리의 근원을 찾으려 했지만 아무리 찾아도 아무것도 보이지 않았다. 그 후로도 그 목소리는 종종 들려왔다. 그 목소리가 나를 부를 때마다 집안은 차가운 기운으로 가득 찼고 나는 도망치듯 집 밖으로 나가야만 했다. 결국 나는 그 집에서 오래 살지 못하고 다시 이사를 하기로 결정했다. 집을 떠나기 전 마지막 밤 나는 다시 그 목소리를 들었다. 이번에는 분명히 들렸다. 고마워. 나는 그 말의 의미를 알 수 없었지만 그 후로는 더 이상 그 목소리가 들리지 않았다. 그 집에서 벗어나면서 그 불길한 기운도 사라졌고 지금은 다시 평온한 일상으로 돌아왔다. 하지만 가끔씩 그 집이 떠오르면 아직도 그 목소리가 귀에 울리는 것만 같다. 12번째 이야기, 산속의 오두막. 내 친구와 나는 대학생 시절 여름방학을 맞아 산속으로 여행을 떠났다. 도심에서 벗어나고 싶었던 우리는 인적이 드문 산속 깊은 곳에 위치한 작은 오두막을 빌렸다. 그 오두막은 인터넷에서 본 사진보다 훨씬 낡아 보였고 주변은 무성한 나무들로 둘러싸여 있었다. 우리는 오히려 그런 고요한 분위기에 흥미를 느끼며 그곳에서 며칠을 지내기로 했다. 첫날 밤 우리는 오두막 안에서 바비큐를 즐기며 술을 마셨다. 늦은 시간까지 이야기꽃을 피우다 피곤함에 지쳐 각자 방으로 들어가 잠을 청했다. 그런데 새벽쯤 갑자기 문 밖에서 무언가 긁히는 소리가 들리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바람에 나뭇가지가 흔들리는 소리겠거니 생각했지만 그 소리는 점점 더 커져만 갔다. 마치 누군가가 문을 긁어대는 듯한 소리였다. 나는 소름이 돋아 침대에서 일어나 친구 방으로 달려갔다. 친구도 이미 깨어 있었고 불안한 얼굴로 나를 맞았다. 우리는 함께 거실로 나와 문 쪽으로 조심스럽게 다가갔다. 그 순간 문이 덜컥거리며 크게 흔들렸다. 누군가 문을 세게 밀고 있는 것 같았다. 누구세요? 나는 두려움을 억누르고 물어보았지만 밖에서는 아무 대답도 들리지 않았다. 대신 그 긁는 소리는 계속되었다. 우리는 결국 문을 열어보지 못하고 침대에 누워 아침이 오기만을 기다렸다. 아침이 되어 밖을 확인해 보았지만 문에는 어떤 흔적도 남아있지 않았다. 그날 이후로도 밤마다 그 소리는 반복되었고 우리는 결국 여행을 포기하고 서둘러 오두막을 떠나기로 했다. 오두막을 떠난 후 친구와 나는 인터넷을 통해 그 오두막에 대한 정보를 찾아보았다. 알고 보니 그 오두막은 몇 년 전
그곳에서 실종된 가족이 마지막으로 머물렀던 곳이었다. 그 이후로도 그 가족을 본 사람은 없었고 그들의 행방은 여전히 미궁 속에 있었다. 우리는 그 소리가 그 가족과 관련이 있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서로 얼굴을 마주보며 한동안 말없이 침묵했다. 지금도 그 오두막을 떠올리면 그날 밤의 기묘한 소리가 귀에 생생하게 들려오는 것만 같다. 13번째 이야기, 고양이의 눈빛. 나는 고양이를 좋아해서 자주 길고양이들에게 먹이를 주곤 했다. 그 중에서도 특히 내 마음에 들었던 고양이가 있었는데 늘 나를 따라다니며 친근하게 구는 녀석이었다. 그 고양이는 유난히 눈빛이 강렬해서 언제나 내 눈을 똑바로 응시하곤 했다. 나는 그 고양이에게 정이 들어서 집으로 데려가 키우기로 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고양이를 집으로 데려온 후부터 집안에서 이상한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갑자기 물건이 떨어지거나 어디선가 발자국 소리가 들리기도 했다. 처음에는 그저 우연이라고 생각했지만 점점 일이 심각해졌다.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깨어났을 때 고양이가 침대 머리맡에 앉아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그 강렬한 눈빛이 더욱 깊어졌고 나는 그 순간 설명할 수 없는 두려움에 휩싸였다. 고양이는 한참 동안 나를 바라보더니 갑자기 눈을 돌려 거실 쪽을 응시했다. 마치 거기 누군가가 있는 것처럼. 나는 불안한 마음에 고양이의 시선을 따라 거실을 바라보았지만 아무도 없었다. 그러나 고양이는 여전히 그 방향을 주시하며 가끔씩 낮게 그르렁거렸다. 며칠 후 나는 고양이를 원래 있던 길로 돌려보내기로 결심했다. 고양이를 다시 길로 돌려보낸 후 집안에서 일어나던 이상한 일들도 서서히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씩 길을 걷다가 그 고양이를 마주칠 때면 여전히 그 눈빛이 내 마음속 깊이 파고들어 잠시 동안 섬뜩함을 느끼곤 했다. 마치 그 고양이가 모든 걸 알고 있다는 듯이. 14번째 이야기, 이상한 그림자. 몇 년 전 나는 작은 원룸에서 혼자 살고 있었다. 방은 작았지만 아늑했고 혼자 지내기에 딱 좋았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이상한 일이 일어나기 시작했다. 방 안에 누군가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들었고 특히 밤이 되면 그 느낌이 더욱 강해졌다. 하지만 눈으로 확인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었다. 어느 날 밤 나는 침대에 누워 잠을 청하고 있었다. 불을 끈 채 누워 있었는데 문득 벽에 무언가가 보였다. 희미한 그림자가 벽에 서 있었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만 그 그림자는 분명 사람의 형상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 자리에 사람이 있을 리가 없었다. 나는 놀라서 침대에서 일어나 불을 켰다. 그 순간 그림자는 사라졌다. 나는 내 착각이라고 생각하며 다시 불을 끄고 누웠다. 하지만 불을 끄자마자 그 그림자는 다시 나타났다. 이번에는 더 선명하게 보였고 분명히 방 안에 누군가가 서 있는 것처럼 느껴졌다. 나는 두려움에 몸이 굳었고 침대에서 일어날 엄두도 나지 않았다. 그날 밤 나는 불을 켜놓고 밤새 잠들지 못했다. 그 후로도 그 그림자는 가끔씩 나타났다. 특히 밤에 불을 끄면 어김없이 벽에 서 있었다. 나는 도저히 그 방에서 지낼 수 없을 것 같아 결국 이사를 결심했다. 이사를 나간 후에는 더 이상 그 그림자를 보지 않았다. 하지만 가끔씩 그 방을 떠올리면 아직도 그 그림자가 벽에 서 있는 듯한 느낌이 들곤 한다. 내가 떠난 후에도 그 그림자는 여전히 그곳에 남아있는 걸까? 15번째 이야기, 저주받은 인형. 어릴 적 나는 인형을 좋아했다. 집에는 다양한 인형들이 있었고 나는 그 인형들과 함께 시간을 보내곤 했다. 그 중에서도 내가 가장 좋아하던 인형이 하나 있었다. 그 인형은 작은 도자기로 만들어졌고 짙은 검은 머리카락에 붉은색 한복을 입고 있었다. 그 인형은 언제나 내 침대 머리맡에 두었고 밤마다 그 인형을 바라보며 잠들곤 했다. 그러나 어느 날부터 그 인형이 조금씩 변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인형의 머리카락이 조금씩 자라는 듯 보였다. 처음에는 내가 잘못 본 줄 알았지만 분명히 머리카락이 조금씩 길어지고 있었다. 그뿐만 아니라 인형의 눈빛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언제나 정면을 응시하던 인형의 눈동자가 어느 날부터 나를 따라 움직이는 듯했다. 내가 방 안을 움직일 때마다 인형의 눈도 함께 움직이는 것 같았다. 나는 불안한 마음에 인형을 방 안에 서랍 속에 넣어두었다. 하지만 그날 밤 이상한 꿈을 꾸었다. 꿈속에서 그 인형이 서랍에서 나와 내 앞에 서 있었고 날카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나를 버리지 마.
나는 그 목소리에 놀라 깨어났고 침대에서 일어나 서랍을 확인했다. 하지만 인형은 여전히 그 안에 있었다. 그 후로도 그 인형은 계속 내 꿈에 나타났다. 매번 똑같은 말을 하며 나를 바라보았다. 결국 나는 그 인형을 집에서 멀리 떨어진 곳에 버리기로 결심했다. 인형을 버린 후에는 더 이상 그 꿈을 꾸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 인형의 얼굴이 떠오르면 아직도 어딘가에서 나를 지켜보고 있는 것 같은 기분이 든다. 16번째 이야기, 낡은 사진첩. 어느 날 나는 집안을 정리하다가 오래된 사진첩을 발견했다. 그 사진첩은 내가 태어나기 전 부모님이 찍어둔 사진들이 담겨 있었다. 나는 사진첩을 넘기며 어린 시절의 부모님 모습을 보며 미소를 지었다. 하지만 사진첩을 넘기다 보니 낯선 사람들이 찍힌 사진들이 몇 장 나왔다. 그 사람들은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들이었고 사진 속 배경도 내가 알지 못하는 장소였다. 나는 부모님께 여쭈어 보았지만 부모님은 그 사람들을 기억하지 못하셨다. 그 사진들은 분명히 우리 집 사진첩에 있었지만 누구인지 언제 찍힌 것인지 알 수 없었다. 그 사진들 속 인물들은 항상 웃고 있었지만 그 미소가 왠지 불길하게 느껴졌다. 나는 그 사진들을 버리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사진을 버린 후에도 가끔씩 그 사진 속 인물들이 꿈에 나타났다. 그들은 여전히 웃고 있었고 나를 바라보며 속삭였다. 우리가 누군지 궁금하지 않아? 그 후로도 나는 그 꿈을 몇 번이나 꿨다. 하지만 더 이상 그 사진 속 인물들에 대해 알아볼 용기가 나지 않았다. 그들이 누구였는지, 왜 우리 사진첩에 있었는지 그 답을 아는 것이 두려웠다. 그래서 나는 더 이상 그 사진에 대해 생각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가끔씩 그 미소 짓는 얼굴들이 떠오를 때마다 섬뜩한 기분을 떨칠 수가 없다. 그들은 도대체 누구였을까? 17번째 이야기, 묘한 냄새. 몇 해 전 나는 새로운 아파트로 이사하게 되었다. 새로 지어진 아파트였기에 내부도 깨끗하고 주변 환경도 만족스러웠다. 하지만 이사를 하고 나서 며칠 뒤부터 이상한 냄새가 나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음식이 상한 냄새 같기도 하고 배수구에서 올라오는 냄새 같기도 했다. 나는 냄새의 원인을 찾기 위해 아파트 구석구석을 청소하고 환기를 시켰지만 냄새는 사라지지 않았다. 오히려 밤이 되면 그 냄새는 더 짙어졌다. 냄새는 점점 강해졌고 어느 순간부터 그 냄새가 단순히 불쾌한 냄새가 아니라는 느낌이 들었다. 마치 썩은 고기 냄새 같은 불쾌함이 가득했지만 집안 어디에서도 그런 물건이나 원인을 찾을 수 없었다. 결국 나는 관리실에 도움을 요청했다. 관리인은 아파트를 살펴보더니 배수관이나 통풍구에 이상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도 그 역시 어딘가 묘한 냄새가 난다는 것을 느끼고 있었다. 몇 주가 지나고 냄새는 점점 더 심해졌다. 그날 밤 나는 더 이상 견딜 수 없어 불을 켜고 집안을 샅샅이 뒤지기 시작했다. 그러다 우연히 침대 밑을 확인해 보았다. 그곳에는 오래된 책 한 권이 놓여 있었다. 그 책은 내가 전혀 본 적이 없는 것이었고 이사 올 때 가져온 물건 중에도 그런 책은 없었다. 책을 펼쳐보니 그 안에는 낡은 흑백 사진들이 가득했다. 사진 속 사람들은 대부분 웃고 있었지만 어딘가 어색하고 불길한 느낌이 들었다. 그 사진들 중 마지막 페이지에는 한 남자가 책을 들고 있는 모습이 찍혀 있었다. 그리고 그 책은 내가 지금 손에 들고 있는 바로 그 책이었다. 나는 황급히 책을 덮고 다시 침대 밑에 밀어 넣었다. 이상한 냄새는 그날 이후로 사라졌다. 하지만 가끔씩 밤에 그 냄새가 다시 떠오를 때면 내가 그 책을 어디로 버렸는지 기억조차 나지 않는다는 사실이 더욱 나를 불안하게 만든다. 18번째 이야기, 오래된 시계. 어느 날 나는 중고 상점에서 오래된 시계 하나를 구입했다. 그 시계는 예전에 누군가의 집에서 쓰였던 것처럼 보였고 빈티지한 매력이 느껴져 마음에 들었다. 나는 그 시계를 거실 벽에 걸어두고 매일같이 시간을 확인했다. 하지만 그 시계는 이상하게도 자주 멈췄다. 처음에는 배터리가 다 된 줄 알고 교체했지만 배터리를 바꿔도 여전히 시계는 자주 멈췄다. 어느 날 시계가 멈춘 시간을 확인해보니 항상 같은 시간에서 멈추고 있었다. 정확히 새벽 3시 15분이었다. 이상하게 느껴진 나는 시계를 고쳐보기로 결심했다. 그러나 아무리 고쳐도 시계는 계속 새벽 3시 15분에 멈춰버렸다. 그러던 어느 날 밤 잠을 자다 문득 깨어 시계를 보았다.
정확히 3시 15분이었다. 그리고 시계에서 느리게 똑딱거리는 소리가 들렸다. 그 소리는 점점 커지더니 방 한가득 울려 퍼졌다. 갑자기 방 안에 공기가 무겁게 느껴졌고 어디선가 기묘한 기운이 감돌았다. 나는 숨을 죽이며 시계를 바라보았다. 그 순간 시침과 분침이 갑자기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다. 시계는 미친 듯이 돌아가더니 이내 완전히 멈췄다. 그리고 방 안은 다시 조용해졌다. 나는 그날 이후로 그 시계를 벽에서 떼어냈고 더 이상 시간을 확인하지 않기로 했다. 하지만 아직도 그 시계는 내 방 한쪽 구석에 놓여 있다. 그 시계가 무슨 이유로 항상 새벽 3시 15분에서 멈췄는지 나는 끝내 알지 못한 채 그대로 남겨두고 있다. 19번째 이야기, 낯선 손님. 몇 년 전 나는 작은 카페에서 아르바이트를 하고 있었다. 카페는 조용한 동네에 자리 잡고 있어 단골 손님이 많고 손님들 간에도 친근한 분위기가 느껴지는 곳이었다. 그날도 평소처럼 카운터에서 주문을 받으며 일하고 있었는데 낯선 손님이 들어왔다. 그 손님은 평범한 외모였지만 어딘가 불편한 분위기를 풍겼다. 그는 말없이 메뉴를 바라보다가 커피 한 잔을 주문했다. 나는 그에게 커피를 내어주고 일을 계속했다. 그런데 그 손님은 커피를 받자마자 카페 한쪽 구석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기 시작했다. 그는 커피를 거의 마시지 않았고 그저 한참 동안 창밖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모습이 신경 쓰였지만 나는 다른 손님들을 응대하느라 그에게 말을 걸 기회가 없었다. 그러다 한참 후 내가 잠시 자리를 비운 사이 그 손님은 사라지고 없었다. 테이블에는 커피잔만 덩그러니 남아 있었다. 나는 그저 그가 조용히 떠난 줄로만 알았다. 하지만 그 후로도 그 손님은 매주 같은 요일, 같은 시간에 카페를 찾아왔다. 그리고 항상 같은 자리에 앉아 말없이 창밖을 바라보다가 사라지곤 했다. 몇 번이나 그에게 말을 걸어보려 했지만 그는 언제나 조용히 커피를 주문하고 한마디도 하지 않은 채 떠났다. 그런 날들이 몇 주간 이어졌다. 그러던 어느 날 나는 그 손님이 오지 않는다는 사실을 깨달았다. 매주 오던 그가 갑자기 나타나지 않으니 어딘가 허전한 느낌이 들었다. 그리고 나는 우연히 그 손님이 앉던 자리를 청소하다가 테이블 밑에서 작은 쪽지 하나를 발견했다. 쪽지에는 짧은 글귀가 적혀 있었다. 고마워요. 이제 떠납니다. 나는 그 쪽지를 보고 그 손님이 더 이상 오지 않을 것을 직감했다. 그리고 그 후로도 그 손님은 다시는 카페에 나타나지 않았다. 하지만 지금도 가끔씩 그 손님이 앉던 자리를 보면 그가 앉아있던 그 모습이 생생하게 떠오른다. 그는 누구였으며 왜 그렇게 조용히 창밖을 바라보았던 것일까? 그리고 떠난다는 쪽지의 의미는 무엇이었을까? 20번째 이야기, 이상한 거울. 내가 살던 집에는 오래된 거울이 하나 있었다. 그 거울은 부모님이 오래전부터 사용하던 것이었고 어느 날부터 내 방에 두게 되었다. 처음에는 아무 문제도 없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그 거울이 이상하게 느껴지기 시작했다. 거울에 비친 내 모습이 어딘가 조금씩 달라 보였다. 분명 같은 모습이었지만 눈빛이나 표정이 미묘하게 어색했다. 어느 날 나는 거울 앞에서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었다. 그때 갑자기 거울 속의 내 모습이 내가 아닌 것처럼 느껴졌다. 거울 속에 나는 나를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지만 그 눈빛이 마치 나를 비웃고 있는 것 같았다. 나는 깜짝 놀라 뒤로 물러섰고 그 순간 거울 속의 모습은 다시 평범한 내 얼굴로 돌아갔다. 하지만 그때부터 나는 그 거울을 볼 때마다 그 속에 비친 내 모습이 나와 다르다는 느낌을 받았다. 몇 주 후 나는 더 이상 그 거울을 견딜 수 없어 결국 거울을 방에서 치워버렸다. 그 후로는 다시 그런 이상한 기분을 느끼지 않았지만 아직도 그 거울이 어디에 있는지 궁금하지 않다. 거울 속에서 나를 비웃던 그 모습이 다시 내 눈앞에 나타날까봐 두렵기 때문이다.